시장에 돈이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은 거의 말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내 집 마련하는 그날까지 오늘은 박은정 감정평가사님 모셨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집값에 대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많이 전망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연초에 저희 채널에 한번 나오셔서도 서울 집값 하락을 좀 전망하셨고요. 올 들어서 현재까지 집값 추이를 보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 움직임들이 좀 보이는데 상반기 시장 흐름을 좀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추이라고 일컬어지는 걸 뭘로 판단을 하셨는지를 보면 주로 이제 통계로 발표되는 수치를 의식을 하셨을 거예요. 부동산 원이나 KB 시세 뭐 이런 걸 보면 집값이 오르고 있다. 상반기도 올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 조사가 일단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거래가 없더라도 호가 위주로 중개업소의 구두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매도자 입장에서 원하는 가격 수준을 일단 조사가 되는 거고 실제 그럼 그 가격이 이 지역의 시세냐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의문이 있고요. 실제로 거래는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작년 말에 서울의 통계를 보면 작년 말 같은 경우에 12월에 7천 건 정도 거래가 됐으면 1월에는 5천 건, 2월, 3월에는 3천 건, 그리고 4월에는 이제 2천 건 좀 넘는 수준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을 했어요. 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실거래가를 보면 높은 거래, 고가의 거래 아니면 저가의 거래 이런 식으로 혼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시세로 조사되는 건 이제 신고가에 맞춰져서 조사가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이게 가격이 정말 올랐다고 볼 수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거래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는 그만큼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뜻하고 그만큼 이제 가격의 하락 압박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거래 동향을 보면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했고 그에 따른 갈아타기까지 이어지면서 거래량이 많았고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갈아타기는 좀 끊긴 현상이 나타나요. 2030이 패닉바잉을 하면서 참여를 하지만 법인들이 매물을 풀어내면서 법인이 다시 주택을 사진 않잖아요. 갈아타기가 되는 건 아니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거래가 많았더라도 거래 행태를 보면 조금 달라진 양상을 볼 수가 있고 올해 들어서는 이제 영끌로 들어올 수 있는 수요 자체도 대출 규제나 이런 걸로 많이 막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제 거래가 급감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거는 이제 하반기가 되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통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거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가격이 여전히 부동산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는 보여지지만 사실 실제로 안을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살 사람도 이만큼 다 샀고 더 이상 수요가 끌어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죠.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여러 채를 소유하기 힘든 구조인 상황이고 없는 사람들은 대출을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이 고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가격 하방 압력의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유동성에 대한 언급도 살짝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팔려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유동성이 이제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하는데 기준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 매수인은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로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현재 유동성 좀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유동성은 금리와 많은 연관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금리라는 것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만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에요. 전반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도 섣불리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게 어려운 거거든요. 일단 유동성은 금리와 굉장히 상관관계가 많이 있는데 금리가 낮으면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 형태로 가잖아요. 근데 금리를 부동산 시장만을 위해서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금리를 낮춰서 자금을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네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도 논쟁이 많고 무조건 저금리를 한다고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향후 상황이 불투명하니까 아직은 금리를 조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 금리는 이미 올라가고 있거든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시장에서 돈을 구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계란 말이에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에요. 주택은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청약을 통해서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가계와 기업 간의 거래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미 분양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갖고 있는 유동성이 이제 전부 다 계속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내고 이런 걸 통해서 기업으로 유동성이 흘러들어가는 구조가 될 거고 가계와 가계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어떤 새로운 사람이 유동성을 끌어와서 남의 집을 사줘야
해야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갈아타기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거래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끊겼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돈이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은 거의 말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거래가 이루어졌고 또 자금도 많이 지금 금리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또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서 집값을 전망하기도 하는데요. 이 책에서 이번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공급이 충분한 게 맞을까요? 근데 여전히 아직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서울 주택은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더 늘어나는 순증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될지. 기자님이 생각하시기에 공급이 얼만큼 돼야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수요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공급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은 수요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공급은 충분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의미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수요는 아파트 시장의 수요를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수요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오는 투자 수요가 있는데 현재는 지금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나눈다면 지금 현재는 좀 투자 수요가 많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내가 한 채가 아니라 10채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무리 많은 수를 공급을 하더라도 항상 공급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 성립이 어렵다라는 거죠. 계속 공급 부족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충족시킬 만큼의 공급은 충분히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 수요로 접근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요까지는 그건 다 맞춰줄 수가 없는 거죠. 투자를 통해서 내가 계속 10채든 100채든 최근에 기사가 나왔지만 새 모녀가 뭐 500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만큼까지 다 채워주려면 아무리 많이 공급을 해도 부족한 거죠. 그리고 또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되고 종부세율 인상 등 또 이렇게 세금 부담이 좀 커지게 됩니다. 근데 그로 인한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계신데 6월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사실 아직 현재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은 6월 1일 이후로 이제 매물이 사라진다라고 많이들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집을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정리를 끝냈어요. 증여 자체가 작년, 재작년에도 많이 있었고 이제 올해도 좀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감이 있으신 거죠. 늦게 한 거군요. 네. 이미 작년에 웬만큼 끝났다. 부자 보고서를 은행들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거기에 자산 구성을 보면 현재의 상태를 부동산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부자들 같은 경우에 내용을 보면 똘똘한 한 채 같은 경우는 이미 자녀들한테 증여를 했고 그 다음에 본인이 매각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 상태를 그냥 유지하겠다라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사실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부자 같은 경우는 두 채를 갖고 있어도 워낙 고가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세금 부담이 몇 억 단위예요. 억 단위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거든요. 부자들도 1억씩 세금을 내면서까지 이걸 유지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경우에는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집을 다주택을 갖고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집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여러 채씩 뭐 경기도권에도 갖고 있고 지방에도 갖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을 계산해 본 적도 없고 부담을 한다고 해도 그게 크게 느껴지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몇십억짜리가 아닌 이상에는. 그래서 이제 그냥 버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매물이 뭐 시장에 쏟아져야 시장이 하락한다. 저는 뭐 그렇게 보진 않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그런 매물이 더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일단은 세금 부과를 받아보고 이게 변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가 생각만큼 호의적이지 않다는 거를 느끼게 되면 이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미 여러 채를 가지셨던 실질적인 부자분들은 이미 많이 정리를 하셨고 그리고 작게 이렇게 여러 몇 채를 소액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아직은 실감 못하고 계시지만 세금 고지서를 받아오는 순간 매매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금 고지서를 받아도 버틸 수 있는데 세금은 계속 나오는 거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분위기는 거래가 안 되면서 내가 실제로 로얄층을 갖고 있고 하니까 이건 정리해야지 하면서 이거 팔릴까? 하고 내놨을 때 안 팔리는 걸 경험하게 되는 어떤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 걸 겪고 나면 이제 조금 마음이 급해지면서 왜냐하면 다 자기 돈으로 투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상당수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체감이 되면은 매물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다주택자 매물 출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문제지만 결국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워낙 이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다주택자들이 서울 주택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물량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하면서 계속 그걸 잡는 정책들을
정책들 계속 내놨었는데요. 이게 과연 이렇게 강화되면은 집값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건 이제 앞선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19년도 주택 소유 통계를 보면 다주택자 수가 228만 명 정도 돼요. 228만 명이 두 채 이상 갖고 있다라는 의미고 다섯 채 이상 갖고 계신 분이 11만 8천 명이에요. 다섯 채에서는 11만 명이요. 네네. 근데 뭐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500채 갖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다섯 채 이상에 대해서는 약간 너무 근데 뭐 지방이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7, 8채씩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세요. 집값 자체가 수도권만큼 비싸지 않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뭐 4채 이상이 7만 명 이상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숫자를 어림잡아서 계산해도 500만 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뭐 아파트는 아니니까 그래도 상당수를 가지고 있는 상태긴 해요. 보통 신도시 하나 개발되면 2만, 3만 뭐 이 정도 개발하니까 근데 그런 거에 비추어 봤을 때는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럼 여기에 세금도 강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래세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이런 결과로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결과적으로 집값 하락까지도 이어질 것인가. 일단은 제가 잘 아는 세무사분이 계산을 해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삼성동에 고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고 용인 소재의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용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앞으로 뭐 5, 6억은 더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유세를 계산을 했더니 1년에 1억이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두 채를 갖고 있음으로써. 그러면 5년 정도 보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5억이 올라도 이 사람은 손해인 거예요. 그런 계산을 통해서 정리해야겠다라고 후속 조치를 하고 계신 분인데 실질적으로 1주택일 때의 세금 부담과 2주택일 때의 세금 부담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느끼게 되면 결국은 내가 보유해서 얻는 이득하고 이걸 처분했을 때 얻는 이득하고 보유하는 게 더 크다면 보유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는 처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물량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 다주택자들은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내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지금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들이 좀 매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 같은 경우는 세금 금액 자체가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계산들을 미리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세무사들이나 이렇게 끼고 하는 경우에 다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판단을 해보니까 5억 올라도 손해인 거예요. 근데 5억이 오를 거다라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5억은 나갈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점차 하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겠다고. 이 요인 때문에 하락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하락 시장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판단이 되면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제 더 빨리 파는 사람이 조금 더 손실을 덜 보는 거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매물이 증가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러한 시장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더 매물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은 좀 걸리겠죠. 이게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바로바로 즉각적 효과가 나타나는 게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공급도 그렇고 수요도 그렇고 워낙 무거운 단위가 다르니까. 단위도 다르고 팔 때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늘은 박은정 감정평가사님과 서울 부동산 시장 그리고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